이렇게 멋있는 도시가 있는지 몰랐어요. 공기도 되게 예쁘고 내려오면서 대구라는 이 도시가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서울 강남보다도 더 단단하게 보이고요. 저는 확 누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쫄았어요 지금. 많이 떨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시간에 여기까지 이 저녁 시간에 몇 분이나 오실까 되게 이제 마음 졸이면서 왔는데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국 북큐레이터 협회에서 협회장을 맡으면서 지금 현재는 북큐레이션이라는 과목으로 학교 사서 또는 이제 공공도서관의 사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수 강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북큐레이션이라는 강좌를 마련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도서관의 이용자 수를 좀 늘릴 수 있는 하나의 마케팅 전략으로 북큐레이션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솔직한 심정을 좀 고백해도 괜찮을까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일반 선생님들이시고 지역 주민이시고 그러다 보니 저희 이 강의를 어떻게 연결을 해서 설명을 드릴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사서 선생님들은 또 큐레이션을 하셔야 되고 또 책에 대해서 좀 아시고 이러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같이 얘기를 해도 괜찮은데 일반 우리 선생님들은 큐레이션에 대해서 어떤 점이 궁금해서 이 자리에 오셨을까? 그래서 제가 조금은 북큐레이션의 개념과 특징과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정도로 이렇게 자료를 엮어서 왔어요. 그래서 저의 책도 북큐레이션의 뭔지를 좀 알려드리는 거에서 시작해서 실제 우리가 북큐레이션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책이라 제 강의를 이렇게 곁들이면서 편안하게 하려고 마음 먹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너무 대구에 와서 제가 너무 지금 쫄은 것 같아요. 수십 번 강의를 서는데도 이게 항상 라이브니까 저는 항상 떨리고 그렇거든요. 네. 잘 들어주시고 있다가 질문 있으시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북큐레이션, 책과 사람을 연결하는 힘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성인들 강좌를 도서관이나 평생교육기관에서 한 경력이 한 18년 이상이 넘고요. 태어나서 직업적으로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남 앞에 서서 또는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해서 이런 강연의 자리에서 생계를 다 해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30년 이상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과거 젊었을 때는 우리 아이들 독서부터 시작해서 글쓰기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제대로 어떤 공식화되어 있는 대학에 잘 보낼 수 있나 해서 좋은 대학도 많이 보내봤고 학교에서 말하는 목적지향적인 독서를 굉장히 잘 했던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연한 기회에 저희가 한국 북큐레이터 협회라고 하는 교육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인드들이 좀 맞아서 협회를 발족하면서 북큐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용어들을 우리가 사회에서 요구하게 되고 흐름에 따라서 신조어가 생기고 저희 협회 이름이 북큐레이터이다 보니 큐레이션 강의에 이제 제가 연중을 하게 되었죠. 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북큐레이션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해왔던 일에 대해 반성을 하는 시간들이더라. 후회 아닌 반성을 하는 시간들이 참 많더라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주식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공식화된 틀을 이용해서 아이들의 목적지까지 데려다 놓는 역할을 했지만 북큐레이션이라는 강의를 통해서 그렇게 저하고 같이 호흡을 맞췄던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지금 남아있고 어른이 되고 아이들의 엄마가 되었을까라는 의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확인은 못 해봤지만 책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힘이라고 하면 저는 대학이 목적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책이라는 거는 상당히 필요한 그런 중요한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애 독자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게 북큐레이션의 개념 속에 있더라라는 거를 선생님들하고 또 이렇게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또 소개하는 그런 하나의 동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과 사람을 연결하는 힘이 북큐레이션이다라고 했는데 큐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요즘에 좀 들어보고 계시죠, 그죠? 어느 각 분야에서든지 간에 큐레이터라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TV 같은 데도 보면 영화 큐레이터, 음악 큐레이터, 그죠? 무엇인가를 편집해서
그 정보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맞춤해서 연결을 주는 역할, 그것을 큐레이터라고 요즘에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큐레이션의 의미가 오래전에는 뭔가를 이렇게 가지고 있던 거를 잘 보관하는 데서 돌보면서 무엇인가를 또 우리가 목적에 따라서 펼쳐 보여주는 역할이었다면, 오늘날은 간단하게 말하면 고객 만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큐레이션은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하나의 마케팅 개념에서 나오는 서비스에 관계되는 그런 경제 용어로서 고객 만족을 뜻하고 있다. 고객은 어떻게 만족하게 되느냐라고 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오는 만족감을 큐레이션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큐레이션이 오늘날 왜 이렇게 자꾸 등장하게 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느냐라고 했더니, 정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메일을 열어보시면 하루에도 몇십 통씩 들어오죠. 조금만 하루 한 2, 3일만 열어보지 않아도 플러스 99까지 가는 걸 봤어요. 그 수많은 정보 중에 과연 내게 필요한 정보는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들이 관건이고, 또 생산되는 물건이라든지 이 경기가 호황이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같은 기능을 하는 상품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장애가 생긴대요. 결정을 못하는 거죠. 난 어떤 거를 필요로 하고 이것을 사야겠는데 뭘 사야 될지를 모르겠고 어떤 거를 결정해야 될지를 모른다라고 했을 때 큐레이션이 필요한 거죠. 저희가 어렸을 때 뭐 간식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없어서 못 먹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외할머니 댁이나 이렇게 가보면, 제가 어렸을 때 간식이라는 것은 겨울쯤에 고구마 있잖아요. 그죠? 커다란 소쿠리에다가 한 술 삶아놓은 고구마가 안방에 있는 어르신들 간식, 고구마 소쿠리가 작은 방으로 먹으면 애들 간식이었는데, 요즘에 먹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비가 온다고 뭘 먹어야 할지, 날씨가 이렇다고 뭘 먹어야 할지, 기분에 따라서 또 오늘은 매운 게 땡기는지 아닌지를 고민할 정도로 선택장애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선택장애를 도와주는 전문가들을 우리는 큐레이터라고 하더라라고 해서 지금 큐레이션이 많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입장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적극적으로 덜어내고 없애라라는 거죠. 왜요? 문제라는 것은 과잉된 정보, 과잉된 물자에서 생긴 선택장애였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덜어 없애주면서 그 사람에게 맞춤하는 정보 내지는 물건을 연결시키게 되면 이런 것들이 고객에게 만족감을 준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잘 덜어내야 된다라는 얘기죠. 시집을 온 며느리한테 시어머님이 외출하면서 엿기름을 식혜를 할 거라고 엿기름을 빨라 그랬대요. 빨라 그랬대요. TV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 그래서 며느리한테 아가 이 엿기름 잘 빨아놓고 기다려라 이렇게 했더니, 며느리가 대답을 예쁘게 하고 엿기름을 마음껏 열심히 깨끗하게 빨아서 어머님이 돌아와서 잘 빨아뒀느냐 그랬더니 네, 잘 빨아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디 보자라고 했더니 빠른 물은 다 버리고 버려야 되는 찌꺼기는 깨끗하게 빨아서 싱크대에 딱 올려놨더라는 거죠. 우리가 많아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덜어내야 되는데 제대로 덜어내야 되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덜어내주는 이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런 큐레이션의 맥락이에요. 그래서 큐레이션이 많은 어떤 업계, 많은 분야에서 등장하는 용어라고 하면, 제가 이번에다가 지금 북큐레이션이라고 썼죠. 그죠? 그럼 북큐레이션이라고 하면 큐레이션의 북을 합성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책도 너무 많아졌어 이런 거 아시겠죠? 그죠? 너무 많아서 읽을 거리가 너무 풍부해져서 도대체 무엇을 읽어야 될지를 난 모르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첫 번째 보시면 수많은 출판물이라고 써놨어요. 한 해 거의 8만 종의 출판물이 생산이 된다라고 해요. 출판사도 많고 또 독자들도 있고, 우리가 평균으로 봤을 때는 월 평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권의 독서도 안 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하는 사람들은 계속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아예 안 하죠. 그 평균치를 연결했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일본하고 사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월 평균이 6.1권 정도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공부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많은 출판물을 도대체 내가 필요로 게 뭔지, 어떻게 이거를 선택해야 될지 우리는 안목도 없지만 너무 많아서 선택을 못하는 거죠. 과로에서는 이거 무슨 말인지 혹시 짐작하시겠어요? 제가 좀 더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일부러 저렇게 호기심 생기라고 교보문고 80, 15, 4, 2 이렇게 써놨어요. 혹시 아세요? 제가 수많은 출판물이라고 했는데 교보문고, 정확하게는 광학에 있는 교보문고를 기준으로 봤을 때 거기에 소장되어 있는 책 중에 80%는 안 읽어도 되는 책, 15%는 문장들이 좀 그래도 한 번쯤은 읽으면 될 만한 책들이 15%라고 해요. 그 100%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4%는 읽어봐야 되는 책, 필요한 책인 거죠. 나머지 1%는 반드시 읽어야 돼요. 책의 비율이 그렇게 합니다. 전체 100%를 가지고 80%는 사실 안 읽어도 좋은 책들이 매장에 꽉 차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들을 골라내는 데는 나 자신에 대한 파악, 욕구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책을 고를 수 있는 안목들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만한 책들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큐레이션의 배경이 되고, 또 하나 두 번째 보시면 책이 팔리지를 않는데요. 왜 안 팔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요. 팔리지 않는 책을 어떻게 하면 팔아볼까라고 시작한 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부큐레이션의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서점에서 있는 책들을 팔기 위한 하나의 보여주기 방식이 큐레이션이라는 그 틀 속에 들어있었어요. 요즘에 이제 서점 가보시면 분위기 많이 바뀐 거 아시죠? 첫 번째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이 변화를 느끼세요? 서점에 딱 들어갔을 때 예전하고 뭐가 달라졌어 라고 했을 때 어디 가서 이 질문을 하면 첫 번째 대답이 커피를 팔아요. 이렇게 얘기를 커피를 팔고요. 또 하나 이제 책을 진열하는 방법이 좀 달라졌죠. 예전에는 많이 소장하기 위해서 등으로 꽂았죠. 그죠? 꽂았는데 지금은요. 많이 꽂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책의 앞면을 보여주기 시작하죠. 거기에다가 책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다른 그 어울리는 소품들을 같이 마치 미술관의 박물관의 전람회처럼 아주 독특하고 이쁘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 책들이 팔리기 시작한대요. 왜 그럴까요? 등으로 꽂혀있을 때는 정보 노출이 굉장히 적었지만 전면으로 표지를 보여주게 되면 굉장히 정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펼쳐진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예비 독자들이 책을 선택하기가 좋아졌대요. 우리도 집에 어떤 물건들을 두다 보면 필요해서 사기는 했는데 안 보여서 못 쓰는 경우 많잖아요. 일단 보여주면 발견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팔리지 않는 책들을 팔기 위한 하나의 마케팅 방법이 부큐레이션이었다라는 거였죠. 그 다음에 읽지 않는 책. 저것 때문에도 부큐레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읽지 않을까요? 이유는 강의 다니면서 그 읽지 않는 책에 대한 답을 주신 분 중에 가장 저를 쇼킹하게 만든 답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저녁 강의하는데 왜 안 읽을까요? 그랬더니 마치 읽은 것 같아서 안 읽는데요. 하도 많이 들어봐서. 맞는 말인 것 같죠? 어린 왕자를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 부활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없죠, 그죠? 제대로 못 읽어요. 그냥 들어서 그 얘기를 알고 있어서 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서점에 가서 책을 선택해와서 나랑 맞지 않아서 읽다가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고요. 수준에 맞지 않아서 나도 읽고자 하는 욕구는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읽지 않고 그냥 그대로 죽어있는 책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독서의 지효성 때문에도 부큐레이션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지효성이라는 거는 효과가 늦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약을 먹으면 금방 배가 아팠는데 되게 덜컥 그치면 좋은데, 책은 몇 번을 읽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 효과를 만나는지가 상당히 멀어요. 그래서 공공연한 그 전문 서적에도 보면 독서의 지효성, 책을 읽어서 늦게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해요. 우스갯소리로 의사나 변호사라는 패가 세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효과가 금방 나타나서 그렇대요. 재판 잘해주면, 변호 잘해주면 갈 것도 안 가게 되고 의사도 금방 목숨을 구해놓잖아요. 근데 우리 사서 선생님들이나 체과 관련하신 분들은 상당히 그거에 비하면 페이가 적은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저것 때문에 효과가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를 모른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이 줄 수가 없대요. 한참 뒤에만 나타나서. 그런데 북큐레이션이라는 패턴으로 책들을 연결하기 시작하면 효과가 저는 금방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북큐레이션은 일단 주제별로 엮어가는 거를 핵심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주제 하나를 정해서 그 주제와 관련 있는 여러 분야의 도서들을 연결한단 말이죠. 그럼 저희가 주제를 하나를 정할 때는 뭘까요? 기대하는 효과, 알고 싶은 효과라는 목적을 가진 하나의 주제를 선정할 확률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 그와 관련된 책들을 선별해서 연결해서 읽어나가면 그 이야기에 대한 또 그 주제에 대한 것들을 빨리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큐레이션은 필요하더라. 마지막에 보면 21세기의 특징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21세기의 특징은 어떨까요? 우리가 20세기를 지나왔잖아요. 그죠? 21세기의 특징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네요. 20세기는 사실 아시잖아요.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좀 나와서 괜찮은 어떤 그 직장에 취직을 하면 60 될 때까지 정년이 좀 보장되던 그런 시대였다고 해요. 말하자면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어느 정도의 괜찮은 길을 따라가면 사람이 살면서 만나야 되는 또는 추구하는 행복을 어느 정도 우리가 목적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21세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라고 얘기하죠? 평생 직장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죠. 몇 년 하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보장받을 수 없대요. 개인의 행복이. 그러면 그 행복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대한 정보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 정보를 대처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궁극적인 행복이라는 그 목표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새로운 배경 지식을 알아야 되고 그거를 현장에서 사회 속에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1세기는 반드시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 역시도 오랫동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한글이 없었을 때는 글자를 모르고 그래서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계급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지식적인 거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개되어 있어요. 그죠? 요즘에 다 이렇게 검색만 하면 지식적인 건 정보는 그때그때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그 경험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하는 것은 뭐냐면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한번 좀 계급분화가 일어날 거라고 봐요. 읽어내는 사람과 그걸 가지고 현실을 파악하거나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과 대처를 하고 그것들을 리더하는 사람 사이에는 다시 한번 사회 계급 분화가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책과 관련하는 일, 또 이렇게 독서를 좀 하는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그 의견이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지금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니라고 해요. 이미 다 알려져 있어요. 머릿속에 집어넣지 않아도 핸드폰에 다 들어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식과 지식을 연결하는 그 힘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큐레이션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느닷없이 그림책이 한 장면이 나왔어요. 시각적으로 보는 거 어때요? 글자보다 편하죠? 좋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는 팔자도 중요하지만 시각적인 정보, 청각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고 다방면으로 이렇게 각각의 감각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제가 이 그림책을 여기 띄운 이유가 있어요. 제가 북큐레이터 협회장을 하면서 춘천에서 전화를 한 통 받았었어요. 협회에다가 춘천에 서점을 차리고 싶으니까 한번 와서 이렇게 좀 상담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서점을 오픈한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을 꼭 좀 같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춘천이라고 하니까 그냥 놀러 다니는 곳이고 그냥 큰 동네 아니잖아요. 그래서 춘천이라고 하는 그 동네
서점이라고 했을 때 한 20평 정도 자그마한 그런 서점이겠지 하고 저는 별 거리낌 없이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주변에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주 그 우리나라 교보문고 1호 사원집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선생님을 모시고 춘천을 갔었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네가 뭐를 알아서 북큐레이션을 운운하고 다니고 그런 강의를 네가 하고 다니느냐 하는 식의 아주 불편한 기색으로 저한테 그렇게 막 정말 쪼듯이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제가 별로 남자들을 무서워하지는 않아요. 저희 남편도 사실은 이 내막을 몰라요. 그래서 저한테 좀 잡혀 사는 것 같고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저는 논리적으로 따지는 건 남자들은 안 무서운데 딱 무서운 거 하나 있어요. 바로 꼬리 내리는 게 인상 쓰고 목소리만 딱 높으면 그때부터 욕 한마디 하면 완전 경기가 날 정도로 두렵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표정이 너무 무서웠어요. 눈썹도 갈매기 눈썹에 그 얘기를 할 때 어쨌든 춘천까지는 잘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네 맞습니다 이랬는데 그분의 말씀 속에 이게 있더라고요. 북큐레이션 서점에서 출발했어. 책 좀 팔아보려고 마케팅 전략으로 일본에서 벤치마킹을 한 거야. 그런데 지금 안 팔린다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 팔린대요. 책을 팔기 위한 해결적으로 북큐레이션을 접목을 하는데 안 팔리기 시작한다는데 그 어르신에 대한 두려움도 빈전도 모든 게 까마득히 멀어지고 왜 안 팔리지? 저는 이것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다녀온 이후로 곰곰이 생각하면서 저는 답을 찾았어요. 큐레이션이라는 아주 좋은 소비자가 책을 발굴하기 좋은 디스플레이를 하고 그 디스플레이 핵심이 주제별로 묶어서 한꺼번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십진법에 따라서 분류하거나 어떤 특별한 영역에 따라서 1번 때는 여기 있고 2번 때는 여기 있고가 아니라 우리 소비자가 잘 몰라도 내가 어떤 감자면 감자, 여름이면 여름에 대한 주제를 알고 싶을 때 영역이 골고루 한 책장 안에 들어있는 진열 방법으로 책들을 팔았는데 안 팔린다. 왜 안 팔릴까 생각해봤더니 저는 답을 찾았어요. 답이 진지하게 오세요? 진지하게 오세요? 왜 안 팔리는지? 잘 보여줬죠? 무지 이쁘게 보여줬어요. 그래도 안 팔린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선생님 여기 이제 우리 여자 선생님들도 계신데 사실은 바쁜 중에 밥상을 이렇게 맛있게 차려놓잖아요. 그럼 그 밥상이 식구들이 와서 맛있게 먹어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남편도 지금 일찍 귀가한다더니 뭐 약속이 있어서 중간에 새고 아이들도 뭐 한데도 친구들이랑 먹고 그 밥상은요 아무도 먹는 사람이 없죠. 거꾸로 얘기하면 아무리 아름답게 능동적으로 큐레이션을 했다 하더라도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팔려요. 그래서 제가 찾은 답은 독자가 없다는 거예요. 맞나요? 독자 감소하고 있죠. 책 안 읽어요. 애들도 안 읽어요. 우리 어른들은 사실 눈도 안 보이고 이제 피개거리 있잖아요. 저도 지금 렌즈를 꼈는데 침침해서 계속 눈을 뻑뻑거려요. 안 읽어도 돼요. 살만큼 살았고 대충 살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책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반드시 읽어야 되는 시기에 학생들조차도 학업을 준비하거나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조차도 독자가 아니라는 거죠. 멀어진다는 거죠. 왜 그럴까라고 짚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스마트폰도 좋고 디지털 매체도 있고 다 좋지만 저는 이 그림 한 장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 찾아보세요. 왜 우리는 책을 읽지 않게 되었을까? 왜 안 읽게 되었을까? 지금 저 그림책은요, 첫 페이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시작하는 아주 이제 대면, 누가 어떤 작가인지를 대면 잘 아시는 분인데 아기 오리들이 뒤뚱뒤뚱 달리기를 했어요. 준비, 땅 하고 달리기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뭐가 좀 보이시나요? 어떤 문제점이 보이시나요? 꼬리 지점이 안 보이는 문제점. 네, 또 출발점이? 네. 선생님 밑에 그거 놔야 되는데. 네. 이렇게 이제 이거 딱 열면은 갈 건데요. 또 꼬리 지점이 안 보인다. 출발점이 막혀 있어서 출발하기가 곤란할 것 같다. 또 우리 좀 나이 젊으신 선생님들 뭐 보이는 거 없으세요?
우리가 이 그림책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를 담고 이 그림책이 요즘에는 인식이 0세부터 100세라고 하는데 그림에서 메시지를 많이 보셔야 돼요. 저는 저기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냐면요. 오리가 저렇게 두 사람은 줄을 잡고 세 사람이 지금 선수로 지금 등장했잖아요. 출발 지점에 있는 오리들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쭉 뚱뚱하게 보이는 오리들 있죠? 회색. 그 다음에 가운데 오리는 좀 날씬해요. 그죠? 오른쪽에 있는 좀 선수 중에 노란 꽃을 달고 있는 오리는 어때요? 몸매도 그만한데 유독 좀 큰 거는 발이 좀 넓어요. 다른 데 비해서. 이렇게 특징이 다 다른 오리 세 마리가 똑같은 출발선상에 서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달리기 시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우리 교육의 문제점이에요. 사람마다 타고난 특징과 장점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달리기라는 평가 방법 하나로 아이들을 평가했다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출발선상에 세워요. 마치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1학년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도 있고 안 되어 있는 아이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 명을 한 학급에서 가르쳐야 되니 그렇다 치더라도 이 그림책에서 보여지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봤어요. 사람마다 다른데 똑같은 잣대로 평가를 하려고 하는 문제점이 있구나. 부큐레이션은 이거를 제대로 잡은 거예요.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취향과 관심사, 독서력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출발하는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 그림에서 볼 수 있었던 문제점은 이것이었습니다. 개인별의 감정을 무시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실력이 다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출발선상에 세워서 획일화된 달리기라는 방법으로 잘한다, 못한다, 평가를 하겠다라고 했고 이 객관적인 평가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그 획일화된 잣대하고도 같은 맥락이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독서 현장에서도 독자층은 멀어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여기 하나에 덧붙이면 저는 그 독서 지도라는 패러다임이 상당히 오래됐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근데 지금은 그닥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독서 지도에 관심을 갖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독자층이 감소하는데 저런 출발점이나 획일화된 평가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잘못된 거는 선생님들이 너무 개념 없이 아이들은 수업을 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갖고 왔던 책 아이가 열심히 읽어서 이번 주에 선생님이랑 수업하면서 칭찬을 좀 들었어요. 근데 다음 주에 새로운 책은 지난주에 책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건 뭐냐면 지난달에 했던 것도 이번 달과 관련이 없고 이번 달에 했던 것도 두 달, 석 달 후에 하고도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시지프스 신화 생각나시죠? 밑에서 돌을 아무리 밤새 올려서 여기까지 올려놔도 다시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끝이 없죠. 그래서 우리 엄마들 하는 잔소리 있잖아요. 내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해도 너희가 안 바뀐다는 거죠. 포기할 수밖에 없고 학습자인 우리는 어때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재미가 있나요? 해도 안 되는데 매번 제자리 걸었는데 이런 방법이 저는 독자층을 감소하게 했던 정말 주 원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제가 서두에 제가 반성문 같다라는 강의 이해되시죠? 그죠? 예. 이렇게 문제점을 잡아봤습니다. 자, 문제 독서 hun명의 결과라고 제가 붙여봤어요. 그 다음 장면이에요. 역시 어때요? 달리기를 땅 하고 했더니 1등은 누가 했을까요? 날씬오리가 했어요. 그래서 얘는요, 난 언제나 1등이야. 이러고 굉장히 자신만만합니다. 어깨를 으쓱하죠. 매번 달리기를 하게 되면 저 날씬오리가 매번 1등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1등이라는 말 속에는 언제나는 반복을 뜻하죠. 그죠? 늘 결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운 좋게 달리기를 잘하는 아이, 자기 조건에 맞는 아이는 거기서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두 오리 보이세요? 이 중간은 우리가 하는 말로 그냥 중간만 가 이렇게 저렇게 안 하게.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뭐 1등은 아니지만 꼴찌는 아니니까 괜찮은데 이 친구는 어떨까요? 아무 이유 없이요 이렇게 돼요. 뚱뚱이 오리는 꼴찌를 했어요. 어우 힘들어. 그 자리에 쿵 하고 앉았죠. 언제나 꼴찌예요 라고 했어요. 이때 오는 상시가 어떨 것 같으세요? 넘어가 볼게요. 친구들이 놀려요. 사실은 너는 왜 그렇게 못해?
너 이것도 못해라는 이 말이 저 친구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줍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보면 놀리죠. 뚱뚱보 오리인데다가 너는 바보 꼴찌라는 거예요. 뚱뚱이 오리는 슬펐어요. 얼마나 슬픈지 아세요? 이렇게 슬퍼요. 내가 저으로써 이렇게 써놨네요. 나는 바보야. 자기 자신을 바보라고 인정하고 달리기도 못하는 바보. 그까지도 아무것도 아닌데요. 뚱뚱이 어리는 훌쩍훌쩍 울었어요. 눈이 퉁퉁 붓게 울었어요. 하루 종일 울었대요. 이 아이를 어떻게 구제하거든요. 저는 책에서 멀어졌다는 걸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출발 선상에 너희들은 1학년이니까 중학교 1학년이니까 준비가 됐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이게 달라져야 되거든요. 부큐레이션은 그렇게 책과 사람을 연결하고자 해요. 그 사람이 어디서부터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책을 접근하기가 더 좋은지에 따라서 출발점이 다른 하나의 수단이 부큐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해줄 분이 누굴까요? 누가 해줘야 될까요? 큐레이션을 하는 사람을 큐레이터라고 부르겠죠. 부큐레이션을 하는 사람을 부큐레이터라고 부를 거예요. 서점에서는 읽기를 잘하는 그분들도 부큐레이터라고 부를 수 있고요. 요즘에는 용어가 많더라고요. 북디렉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실은 부큐레이션의 우리가 벤치마킹을 했다라고 하면 그 일본의 하마 요시타카라는 사람을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마 요시타카는 책장 편집을 제일 먼저 하기 시작했고 우리보다 한 16년, 17년 정도 앞서서 주제별 책장을 가지고 서점에다 DP를 했더니 책이 팔리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이 하마 요시타카의 원래 이제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대요. 그래서 책을 많이 알고 있고 또 하나 취미가 뭐냐면 미술관이나 이런 데 전람회에 관심도 많고 전시하는 방법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분이 이제 서점에 취직을 하면서 책이 진열된 명곡을 깜짝 놀랐다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책이 팔리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저희들이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서관에도 가면 지금은 이제 본인이 가서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뭔가 잘 이렇게 마케팅 전략으로 성공하려면 뭔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뭔가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서점은 특히 그래요. 약국처럼. 지금도 약국은 저희가 선택 못하죠. 약사 뒤로 약이 있었죠. 예전에 도서관의 역사에도 보면 책들이 도서 사서 선생님 뒤편으로 있었대요. 모르니까. 출판사도 그랬다. 서점도 그랬대요. 그냥 이 주인 뒤쪽으로 있어서 찾아책을 그냥 빼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하마 요시타카는 저렇게 하면 일반 이용자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천국이요 잘 아세요? 어디에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잘 아셔가지고 쑥쑥쑥 빼올 수 있어요. 책이 많이 모여있는 도서관이나 서점은 사실은 그냥 훌쩍 둘렀다가도 재미있고 읽고 싶은 책이 있어서 대출해서 나오는 공간이 돼야 되고 그냥 한번 갔는데 이렇게 읽고 싶어져서 책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마케팅 시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퉁퉁 눈이 붓도록 울고 있는 아이 우리 큐레이터가 어떻게 해줘야 됩니다. 역할을 볼까요? 우리 아줌마가 등장하네요. 독자층 형성을 위한 부큐레이션. 저는 서점에서 책을 파는 사람이 아니고 교육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독자층 형성이라는 거에 부큐레이션의 핵심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줌마 봤어요. 뚱뚱이가 외움이 낮이 됐나 봐요. 그쵸? 밤새 울었어요. 얘는 우리 아줌마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얘 뭐라고 하죠? 나는 바보야. 달리기도 못하는 바보. 이러다가요. 우리 아줌마 만나서 하소연하기를 우리 아줌마 저는 쓸모없는 바보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쓸모가 없대요. 아줌마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랬더니 달리기에서 꼴찌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어떻게 선생님들은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은 어머님들은 처방을 하실랍니까? 저 뚱뚱머리를 1등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날씬놀이가 했던 것처럼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뭔가의 장을 마련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큐레이션이에요. 뚱뚱이놀이의 특징은 어떠죠? 뚱뚱하잖아요. 날씬놀이에 비해서 근수가 좀 나가겠죠.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뭘 붙여주면 제가 1등할 수 있을까요? 이게 큐레이터가 대상과 사람을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자,
보세요. 독자층 형성을 위한 부큐레이션은 개인별 감정이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책에 재미를 붙이려면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찾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합니다. 내가 요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읽어낼 수 있는지 수준을 또 이렇게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책으로 출발하는 게 좋다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 출발점이 다르다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휘력이 적을 수도 있고요. 잘 모를 수도 있고 독서 수준도 낮을 수도 있어요. 또래에 비해서. 그 다음에 독서 목적도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의 부큐레이션은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길도 다양하다. 아까 부큐레이션은 제가 수단이라고 그랬거든요. 뚱뚱한 우리가 책을 읽게 하는 것 또는 1등을 하게 하는 길이 다르고 날씬오리는 달리기로 1등을 만들었어요. 발이 넓은 오리도 또 다른 길로 그 아이가 1등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저 1등, 2등 하니까 숫자가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말하자면 잘할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길들이 필요한 거죠. 독서법도 다양해야 되고 도서 배열도 다양해야 돼요. 도서 배열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보면 추천 도서 있죠. 어른들은 딱히 추천 도서가 없지만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다 해서 이렇게 신간 위주로 나오는 게 있고 스테디셀러는 증명이 됐으니까 괜찮지만 그거를 봤을 때 특히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추천 도서를 가지고 오면 1번부터 50번까지 다 라고 했을 때 그걸 혹시 재배열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아이에 맞추어서 다시 재배열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그냥 1번부터 50번까지를 어떻게든 읽히려고 생각을 했지 내 아이가 이건 안 읽어도 되고 내 아이가 이건 이미 알고 있으니까 지나가도 되고 이건 잘 모르고 있으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뒤로 좀 빼야 되겠고 이 아이는 이런 부분을 더 좋아하니까 이거부터 읽어가야 되겠다라고 배열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저만 안 했을까요? 잘 그냥 다 읽히려는 욕심에 잘 배열을 안 했다라고 생각해요. 저 배열이라는 거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목적지 가게끔 하는 차분한 하나하나의 길들을 의도적으로 놓아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독서법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에 엄청나게 많은 독서법, 어느 작가가 그걸 다 샜나 봐요. 책에 막 적혀 있는데 몇 가지 독서법이 있는 줄 아세요? 이게 좋더라, 이게 좋더라. 이 101가지가 잡힌답니다. 독서 방법 중에서 101가지 독서법이 있대요. 쓰면서 독서해, 초서 독서법이 좋아, 간단하게 메모해, 외워 다 있는데요.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진짜 독서법도 그 사람에 맞는 독서법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람에 맞기보다는 저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읽고 있는 책에 맞는 독서법이 따로 있어요. 장르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소설을 좋아하면 그 방법대로 읽어야 돼요. 그 사람이 과학책을 좋아하면 그렇게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법이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지 실제는 사람마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읽는 책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뭐 좀 정독을 하는 건 다 좋겠죠. 그죠? 뭔가 외워야 되고 내 머릿속에 남으니까 좋은데 소설 같은 경우를 1시간 안에 읽겠다 해서 건더뛰어서 읽으면 감동이 오나요? 아니죠.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저는 감동이라고 생각해요. 감동을 받으면 행동으로 옮겨가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내가 정보를 알아서 이거 이렇다 그러더라. 운동 많이 하면 뇌가 젊어진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대. 알아요. 저는 알지만 부끄럽지만 거의 절대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가 저 독서법도 그런 장르에 따라 다르다는 걸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책을 읽고 나서 독후활동 많이 하죠. 블로그에 올리기도 하고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는데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독후활동은 거리가 하나 더라고요. 하나. 뭐죠? 수행평가인데 그걸 또 어떻게 평가를 하죠? 쓰잖아요. 글쓰기. 글쓰기 좋아하는 분 계세요? 나는 밤새면서도 글 쓰면 너무 행복해 하시는 분 있으세요? 좋아하는 것하고 타고난 재주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림을 그리는 재주가 있다고 되게 유명한 사람한테서 검증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림 그리면서 절대 밤새고 싶지 않아요. 대신
글을 쓰면서는 밤샐 수 있어요. 근데 글은 타고난 재주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좋아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글쓰기를 강요하는 이 획일화된 독후 활동도 책에서 멀어지는 주된 원인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북큐레이팅은 각자의 대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리 접근하게 하는 게 큐레이션이다. 여기까지 오니까 대충 감 잡히시죠? 제가 왜 제목에다가 책과 사람을 연결하는 힘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사람하고 중매를 잘 써야 되잖아요. 책하고 사람하고도 중매를 잘 써면 이 첫 경험이 좋으면 그 생애 독자로 전 세계 살아가면서 책을 가까이 하면서 사람으로 남을 수 있고, 이 첫 경험이 잘못되면 절대 책 안 읽는 거야. 그때 숙제할 때만 책을 보고 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아줌마 한번 볼게요. 얘들아 이리 와봐. 이렇게 불러 모았어요. 지금부터 시름시험을 하겠어. 적절한 처방인가요? 뚱뚱한 우리한테? 맞나요? 씨름시험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애들이 막 좋아라 했어요. 애들이 이렇게 단순해요. 씨름해서 이기면 산으로 지렁이 질 때 그랬더니 와 이러면서 박수를 치죠. 자 보세요. 으쌰 으쌰. 자 씨름판이 벌어졌어요. 뚱뚱이 오리가 아주 월등하게 두각을 나타낸다. 잘한다 잘한다. 뚱뚱이 오리가 1등을 했어요. 뚱뚱이 오리는 힘이 셌거든요. 와 뚱뚱이 오리가 1등이네. 뚱뚱이 오리는 지렁이를 상으로 받았어요. 어때요? 뚱뚱이 오리가 이제 안 울겠죠? 자기 웃겠죠? 그죠?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자신감을 갖겠죠? 누구 덕분에요? 오리 아줌마. 이 오리 아줌마가 굉장히 지혜로운 아줌마예요.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북큐레이터라고 생각을 해요. 내 친구를 위해서 내가 좋은 책을 좋은 방법으로 소개를 해줄 수 있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해줄 수 있고. 두 번째, 이제 누구를 구성해야 할까요? 네. 발이 넓은 오리를 1등으로 만들어줘야 돼서 오리 아줌마는 헤엄치기를 하자고 얘기를 해요. 너무 적절하게 처방 잘했죠? 예, 얘들아 이번엔 헤엄치기야. 1등 하면 붕어를 상으로 줄게 그랬어요. 날개를 펄럭펄럭 아기 오리들이 막 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앞섰다 뒤섰다. 누가 1등 할까요? 날씬오리도 아니고 뚱뚱오리도 아니고 누가 했다고요? 발이 넓은 왕가리 오리가 1등을 했어요. 헤엄치기에서 1등은 왕가리 오리와 친구들이 축하해주죠. 물갈퀴가 아주 컸고요. 커다란 소뚜껑만큼이나 커서 이 친구는 헤엄치기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아이였던 거죠. 이게 북큐레이션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냥 책을 1학년이 읽어야 되는 필독서가 이거니까 주는 게 아니고, 야 우리 사실 지금 남자들이 직장에서 이렇게 힘들잖아. 야 나 읽었더니 좋더라. 너도 한번 읽어봐. 이게 큐레이션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직장에서 힘들어도 그 40대의 남자분은 다른 문제로 힘들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의 처지와 상황에 맞춘 책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제대로 읽을 수 있고 그 속의 지식을 사실은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런 데서 책 읽는 재미를 느끼게 되면 앞으로도 책을 통해서 나의 어떤 상황들을 좀 이렇게 되잡아 보려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겠죠. 자, 이래서 북큐레이션의 힘은 제가 이렇게 거꾸로 표지를 뒤에다 갖다 놔봤어요. 나도 1등 할 수 있어. 1등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1등이라는 것은 나도 이렇게 책 잘 읽을 수 있어. 나도 자신감 가질 수 있고 나도 잘하는 게 있어. 라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북큐레이션의 출발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점에서는 어떻게 하면 책을 잘 팔릴까라는 고민에서 시작이 됐고, 도서관에서도 역시 이용자들이 늘어야 되는데 대출이 많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생각했던 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점도 가는 사람이 가고요, 도서관에도 가는 사람이 가요. 안 오는 사람은 절대 안 오거든요. 학교 사서 선생님들하고 연수할 때였는데요. 또 그 연수 받았던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반인 강좌에서도 이렇게 선생님이었던 사서 선생님이었던 분하고 여기 이제 일반인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거죠. 여기는 사서 선생님, 여기는 학생. 3년 동안에 도서실 한 번도 안 가서 그 선생님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판 시장을 살린다거나
그다음에 서점이 어떤 거를 살린다거나 했을 때 중요한 건 매번 오는 사람은 어때요? 서점에 들러서 책을 사들고 가고 도서관에 와서 빌려가는 분들은 가만히 냅둬도 알아서 잘하셔요. 그분들은 그렇게 자기주도적인 독서가 일어났으니 그렇게 좋은 책만 DP만 해줘도 발견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이 문턱을 넘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책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경험, 즐거워야 되고 흥미 있어야 되고, 절대 책은 재미를 못 느끼면 끝까지 못 붙들고 있는 거죠. 그와 같은 어떤 하나의 특징을 가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의 도서 이용률은 이렇게 적용을 하죠. 주제별 책장 편집, 진열 방법의 차별화. 요 마지막 줄은 똑같이 서점에서도 판매 전략으로 이어집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제가 좀 다니면서 찍어왔는데요. 에피소드 하나 얘기할게요.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다 보니 사실 아까 하바 요시타카라는 사람 일본 사람이잖아요. 춘천 서점이라는 곳을 갈 때 춘천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저희 20평 정도의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갔죠. 그런데 6층짜리 건물에 최소 4층을 쓰는 서점이었어요. 엄청 깜짝 놀랐고요. 엄청 또 그 지역에 있지 땅 하는 돈이 나오는 분이 하시기 때문에 강원 주민을 위해서도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치타야 서점을 많이 다녀오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치타야 서점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팅 들어가려고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보다는 갔더니 뭘 몰라도 일단 눈도 잘 찍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가서 처음 갔을 때 이게 전부구나라고 생각해서 다음엔 올 일이 없겠다 했는데 6번, 7번을 가도 다르게 자꾸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에피소드가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일본에서 찍어온 사진이 많거든요. 그래서 모 도서관에서 사진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하고 큐레이션 강좌를 열어달라고 했는데 선생님 사진이 일본 사진이 많다 하셨죠. 시국이 어수선하니 잠시 보류합시다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자꾸 바뀌고 있는 책, 서점. 여기 어디냐면 속초의 동화서점이에요. 가서 여기는 2대 정도 한 60년, 70년 가까이 서점을 하고 있고, 제가 이 사진을 여기다 쓰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중요하다. 서점의 변화가 저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살려면 적어도 뭔가 여유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좀 쉬었다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공간. 우리가 옷가게를 가든 어디를 가더라도 좀 자꾸 물어보고 입었다 벗었다면 왠지 하나는 사들고 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여기는 실제로 이제 주인 어르신이 굉장히 큐레이션을 잘한대요. 다른 DP를 잘하는 것보다는 제가 듣기로는 제가 가서 이런 책들이 있을까요? 처방을 잘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보고 싶었던 거는 이거. 예전에 우리 서점에 가보면 가방 하나를 놓을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는 책을 고르기가 힘들겠죠.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요즘의 서점이고, 또 여기 뒤에는 소장하고 있는 책들이에요. 팔기 위해서 재고라고 말할 수 있는 책들이고, 여기 가운데 4대가 아까 어떤 주제,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가지고 책들을 모아놓은 그런 하나의 테마 책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뒤에 가서 책을 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훑어보죠. 그래서 여기 이 4대가 상당히 중요한 곳이 글자 그대로 소통이 일어나는 공간, 책이 팔리고 선택하고 하는 중요한 판매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춘천에 아까 말씀드렸던 서점에서 찍어온 건데요. 얼마 전에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내미란 책방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책을 잘 팔게 하기 위해서 책에 대해서 뭐가 붙어 있죠? 픽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픽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책볼이라고도 하는데, 속에 들어있는 가장 뭔가 마케팅 전략이 되거나 독자에게 가닿을 만한 문구들을 끄집어내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책하고 그렇지 않은 책하고 어느 것이 많이 팔리느냐 이랬더니 이게 훨씬 더 잘 나간대요.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와 같이 연결을 해주는 거를 우리가 큐레이션. 이렇게 서점들이 변화되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작가라는 이름으로 이달의 작가를 선정해서 그 작가의 작품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테마가 없다면 이 책들은 이런 데 꽂혀 있어야 될 거예요. 영역별로. 그런데
아까 누구라고 해서 여기 꽂혀 있는 거, 여기 꽂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한 군데다 모으다 보니까 어때요? 훨씬 더 발견하기가 쉽죠. 이래서 소비자에게 책들을 전달해주는 하나의 방법이 큐레이션. 여기는 서울에 있는 아크앤북이라고 하는 을지로에 있는 책방인데요. 우리나라 교보문고부터 시작해서 사실 우리나라의 이 서점 문화가 치타야 서점을 상당히 많이 벤치마킹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교보문고 1호, 4호 그분이 그래 벤치마킹 하는 건 좋아. 그런데 왜 외형만 들고 와? 철학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철학 너무 중요하죠. 내가 왜 저렇게 진열을 해야 되고 내가 왜 벽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돌려놔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만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치타야는 마스다 무네아키라는 오너가 책에 대한 해석을 좀 특별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책이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으면 공부할 때 뭐 또는 특별할 때 보는 어떤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치타야의 오너 마스다는 책은 생활의 최고 생활의 제안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서 서점의 진열 방법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생활을 제안하는 거다 보니 캠핑 갈 거야? 가족들끼리 이런 캠핑을 가봐.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더라. 캠핑 갈 때 이러한 용품이 필요하지 않니? 라고 해서 같이 제안해 주는 거예요. 보온병 하나나 보냉병 하나나 책 하나나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해서 진열 때 같이 살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책이라는 게 이분이 생각할 때는 최고의 생활 제안서이면서 책만큼 다양하게 생활을 보여주는 게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문학책은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해주고 또는 실용서적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보여주는 이런 맥락을 여기 아크앤북도 그러고 아까 데미안도 이런 맥락을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보문고가 외형만 바뀌어오다가 굉장히 지금 DP들이 잘 일어나고 있고요.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철학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하면서 DP의 방법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고 또 이거는 이제 재미있는 도서관 수업에서 했던 건데요. 이야기가 있는 맛있는 그림책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그 나름의 주제, 테마로 선정을 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있었던 그 포엑스에서 책 있었죠, 그죠? 네. 그 전시회가 18년도는 이러지 않았는데 19년 이번에 포엑스에서는 박람회에서는 이게 거의 다가 큐레이션 되어서 전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볼거리도 많았었고 반응도 좋았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빵 그림책을 연결했다고 하네요. 군산의 삼성반인가 하고 이 빵 그림책을 연결해가지고 큐레이션 한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이라는 것도 있지만 옆에 이런 관련 있는 소품들을 진열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책에 대한 호기심이랄까 학생들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진열의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요새 하는 말로 이 북큐레이션 서점이 이런 거야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도서관에서도 많이 따라오죠. 보시면 책 옆에 필요한 빵, 관계 있는 빵이면서 빵과 관련 있는 마실거리 이런 것들이 같이 놓이는 거. 소품을 쓰더라도 턱없이 아무 상관없는 그런 소품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선정한 주제를 잘 살려줄 수 있는. 그 다음에 여기 픽 썼는데 이거 너무 이뻐서요. 이쁘죠? 보이셔요? 저는 이 아이디어도 너무 이쁘잖아요. 어떻게 수박 자체를 수영장으로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게끔 하는데요. 이 픽 쓰는 것도 수박 모양이죠, 그죠? 둥근데 초록불 한 줄, 검정색불 한 줄에서 수박의 줄무늬, 이거 더 재밌어요. 할머니의 여름휴가라는 책인데요. 얘들이 여기서 수박 먹고 어디로 갈까요? 해변으로 가서 논다고 연유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일반인들이 북큐레이션 과정에서 접목해보는 거.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경우는 이거더라고요. 서점에서도 북큐레이션을 하고 있어. 도서관에서도 북큐레이션을 하고 있어. 만만치 않게 우리 집에도 책이 되게 많은데 우리 집도 해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실에 있는 책장도 우리는 북큐레이션이 필요하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제 엄마, 아빠, 아이들 중심으로 하면 되죠. 그래서 각각 대상에 맞추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가지고 또는 그 목적이 관심 또는 작가, 출판사 이게 다 큐레이션을 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또 부담 없이 쉬운 난이도부터 이런 식으로 우리 서가도 아까 같이 서점에서 했었던 DP의 방법을 접목할 수 있어요.
등으로 꽂혀 있는 거를 정면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이번 주에 읽을 책이 이런 거야 라고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9번의 독서 생활화를 위한 서가북 큐레이션, 성공하는 삶, 소멸하지 않는 삶을 위한 개인 서가북 큐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집에 있는 책들이 활용되십니까? 저도 남의 집에 가면 서가부터 보거든요. 자주 드나들었던 집에 보면 꼼짝없이 그 책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안 바꾸거든요. 전집으로 사는 건 그대로, 다른 분은 다른 분들이 그대로. 그래서 책은 이미 숨쉬지 않은 지가 오래됐고, 교보문고 1호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서점을 해서 망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망하는 지름길이 딱 말이에요. 같은 책이 그 자리에 계속 꽂혀 있어요. 바꿔주지 않을 때. 그럴 것 같아요. 선입견이 생길 것 같아요. 나 저 분홍색, 저 구석에 있는 분홍색 책 읽고 싶었는데 한 달 있다 왔더니 또 그 자리에 꽂혀있어요. 이상하다. 남들이 별로 관심 없나? 나도 모르는 책인데? 그리고 또 두 달마다 왔더니 또 꽂혀있는 거 어떻게 될까요? 이미 책은 죽었어요. 이거를 주제에 따라서 끄집어내서 계속 무대 위로 불러내는 배우처럼 책들도 끄집어내서 무대 위로 올라오게 해주자는 거죠. 10번 참 중요한 말이에요. 정말 요즘에 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독서의 이유예요.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책을 놓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읽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결국은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책은 독서는 공부여야 하더라고요. 왜? 한 번 읽고 우리 머릿속에 안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쓰면서 외워든 달달 외워든 내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것 자체가 활용이 되어야지 가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좀 이렇게 여유 시간을 책에 투자하는 이유는 결국은 대처하는 능력 때문에 그래요.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데 소멸하지 않는 삶은 뭐냐라고 하면 책을 읽지 않고 나이가 들어갔잖아요. 써먹고. 그러면 자꾸 꺼져간대요. 그러지 않으려면 책을 통해서 끊임없이 세상의 정보와 교류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내고 건강한 노인들 이렇게 되기 위해서도요. 자료를 보니까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대요. 그러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나이가 들어도 왜 그럴까라고 봤더니 결국은 읽으면서 정보를 받아내시잖아요. 이렇게 그냥 걷는 것보다 좀 뛰는 게 훨씬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접목을 하다 보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죠. 제가 뒤에는 이렇게 책의 필요성을 인생별로 0세에서 100세까지를 쭉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책이 필요하더라. 이것 때문에요. 발달 과정에 있어서 특징에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되는 게 있죠. 요 시기에 이걸 못하게 되면 자꾸 처져가지고 이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완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0세에서부터 시작하는 이런 대뇌 발달 이런 거 지금 이 자리에서 뇌하고 그 다음에 우리 뇌의 어떤 활성화하고 책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턱없이 시간이 부족하지만 책은 이와 같이 생존 전략이에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뇌 발달부터 시작해서 일어나는데 이때 사실은 제일 책이 필요 없어요. 젖대기라는 거 써놓은 책 없죠. 그죠? 아이 입장에서 엄마 젖을 떼려는 말이야 너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없어. 말하는 방법, 애착 형성하는 건 없지만 이때 책이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환경문제를 알려주고 있다. 고연하죠. 유전적으로 좀 무서운 얘기인데요. 독서를 우리 아이는 참 안 한다는지 이런 소리 어디서 잘하지 마세요. 하시면 안 된대요. 우리는 책을 아는 거에게 엄마 아빠가 다 책 아는 사람인 거를 공공연하게 널어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독서 인자는 유전이 된답니다. 엄마가 많이 보고 아빠가 많이 보고 그랬을 때 유전이 된다. 이건 뇌과학적으로 증명됩니다. 이 활성화가 되고 이러면 화학적으로 단백질의 어떤 요소가 형성되면서 뇌의 신경이 딱 흔적으로 남아버려요. 그래서 유전이 된대요. 그래서 책을 안 읽고 나는 잘 읽는데 안 읽고 이거는 안 된대요. 그래서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때부터 엄마나 또 어른이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책을 읽는 건 줄 안돼요. 본인은 아는 거. 그래서 사서된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80이 넘은 엄마가 친정엄마 아직도 책을 읽으신대요. 그래서 그게 하나도 안 해가지고 자기는 별로 책을 안 좋아했는데 그냥 당연히 읽는 건 줄 알고 직업도 그렇게 됐다 하더라고요. 유아기 때부터도 기본, 그 다음에 아동기에도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고요. 청소년기도 너무너무 곤란해요. 복잡하죠, 진로에 대해서.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앞서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그 도움말을 통해서 본인도 참고할 수 있는데 좋단 말이에요. 성령기 들어가도 또 책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대학 갔는데 책이 왜 필요할까 싶은데 엄마 아빠도 한계가 있고 본인의 아빠는 이걸 통해서 더 잘할 수가 있겠죠. 이상적인 배우자상 다 좋아요. 중년기 넘어가면서 이제는 책에서 좀 해방이 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노안도 왔겠다.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어디에 취직하고 어디에 들어가고 이것보다 여기 보시면 중년기는 유지가 더 많아요. 뭔가 유지하는 거. 1등 하기도 어렵지만 그 1등의 자리를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결혼하기도 쉽지는 않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팁들도 알아야 되고 건강한 거를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지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는 여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죠. 중년기의 위기감도 갱년기 오잖아요. 여자들도 그죠? 외로워지고 우울하죠. 그런 거 또 나이 들어가시는 또 이제 더 어르신들도 보면 내 삶에 대한 격려가 왜 스스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한 단계도 사실은 책임지기가 필요 없지를 않잖아요. 취직도 그렇고 학업도 그렇고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 중요한 일생 일대의 중요한 작업인 하나의 책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면 얻는 것이 훨씬 더 많겠죠. 언제 하면 더 많이 얻을 것 같으세요? 시기가. 우리 경상도 말로 이런 대구는 또 다른가요? 떼늦게라는 말을 떼늦게 그냥 그렇게 쓰세요? 가리늦게? 그런 말 쓰죠. 가리늦게 뭐를 하면 안 된다고 좀 아깝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잘해서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공급받고 자연스럽게 어른인데도 책을 가까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독서는 훈련이 돼야 되고 이 훈련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지속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서 습관을 정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습관이 되면 어때요? 뇌가 관여를 안 한다고 해요. 습관이 되기 전에는 할까 말까를 매번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습관이 되고 나면 그런 고민 없이 뭐가 되냐면 그냥 하는 거예요. 습관 잡기 제일 좋은 시기가 13세, 10세 이전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놓치지 말고 책들을 접해줄 수 있는 큐레이션의 다양한 길을 접목해야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들하고 책을 접해줄 때는 버르장머리 없이 그냥 접해주세요. 지가 원하는 대로. 가장 중요한 독서가들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책을 선택하는 주인공이 엄마가 아니라 선생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한다. 자기 스스로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럼 책 선택이 쉽지가 않잖아요. 뭐 애가 제대로 선택할까요? 라고 말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는 바운더리를 만들어줘야죠. 이런 책들 하면서 네가 한번 선택을 해라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책을 좀 아이 스스로가 선택해 줄 수 있다면 해서 자기가 자기 책을 좀 찾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집집에 가면 천편일률적인 똑같은 출판사의 책들이 꽂히기보다는 그 아이가 좋아하는 책들의 개성 있는 책장이 서가가 된다면 평생 저는 독자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의 집 서가를 찍어왔을까요? 우리 집도 저 정도는 아닌데요. 얼추 비슷해요. 그냥 책꽂이라는 것은 그냥 책이 그냥 갖다 꽂히는 거죠. 의미가 없어요. 큐레이션을 하다 보니 저도 이제 덩어리 책장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거 중국에서 찍어온 거예요. 이런 거 서점이에요. 저는 책이 팔릴까요? 맨날 우리 오래전에 우리가 본 것 같죠. 요즘 깨끗한 것을 찍어왔어요. 여기 책방의 사장님은 책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해요. 저 엉망진창인데도 거기에 뭔가를 찾으면 쑥 꺼내서 주고 우리가 정말 큐레이션을 잘하려고 하면 책을 잘 알아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를 잘 알아야 되느냐면 우리 지금은 없지만 비디오 가게 아저씨 있죠. 우리 동네 비디오 가게 아저씨 월정액 주고 빌려갔잖아요. 근데 그 아저씨는 비디오만 내도록 봐요. 그러다가 제가 딱 가면 제가 조금 그래도 꾸락꾸락은 생겼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영화가요. 곱상하거나 조용한 영화 안 좋아해요. 도대체 무슨 영화를 좋아해요? 그런 영화를 좋아하는데 재밌는 게 들어오면 하고 말하고 저 들어왔다. 그럼 저는 13,000원 나는 그때 요 달만 하고 안 해야지 하다가 아저씨가 추천해준 비디오가 재밌어. 다시 13,000원을 내고 또 계약을 하고 오거든요. 그런 면이요. 그 정도로 책에 대해서 좀 알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이건 좀 시국에 안 맞긴 하지만 공유하고 싶은 메시지라서 리딩 라이프,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책 읽는 것 자체를 생활화하자라는 맥락에서 이 의미를 좀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책이 필요하고요. 사실은 책은 여행 갈 때도 필요하고, 그죠? 내가 어디에서 잠깐 커피 마실 때도 필요하고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생활에 큐레이션을 했으면 좋겠고, 여기도 일본에 있는 그 치타야 서점의 한 편이에요. 책장 참 이쁘죠, 서점에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사실 저는 이와 같은 책장을 개인 서가로 만들고 싶어요. 우리 집 책장이 이랬으면 좋겠다. 어때요? 하나의 정말 좀 아름다운 공간이 되기도 하고, 저 정도면 집을 어지럽히는 주범이 책이 아니라 집의 분위기를 살리는 것이 책이라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이 정면 지역이 고객들로 하여금 책을 선택하게끔 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여지는 책들은 그 시기에 맞춰서 필요에 따라서 마치 계절이 오갈 때 옷가게에 옷이 바뀌는 것처럼 그 상황에 맞춤하는 책들이 왔을 때 그 필요가 더 소비자하고 소통이 되어라.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런 기준으로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책장이 이랬으면 좋겠다. 저도 책장을 사보면 매번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깊이가 좀 달라가지고 책 막 지저분한 거 있죠. 쑥 집어넣어도 앞에 남는 여분이 얼마 없어가지고 뭘 걸쳐놓으면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썼던 방법은 책을 조금 더 앞으로 뽑아냈어요. 맞춰서 일률적으로 쫙 맞춰서 바쁘게 살다 보니 서가를 그렇게 계속 깨끗하게 진열을 해놨는데 제가 잘못한 거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책을 봤으면 이게 흐트러져 있잖아요. 그때 야단을 치지 말았으면 했어요. 야단을 친 거죠. 맨날 바쁘니까 쉐끼들 봤으면 똑바로 꽂아야지. 이게 뭐야 이랬더니 애가 안 그래도 읽기 싫은데 엄마가 저러니까 더 안 읽을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흐트러져 있어. 우리 아들 책 읽었구나. 너무 이쁜 짓 했네. 이렇게 칭찬을 못했다는 거죠. 저도 그때 엄마가 처음이라서. 자, 요거는 한번 참고해보세요. 책을 많이 읽는 이제 책장을 이렇게 28cm 깊이가 좋답니다. 그러면 안으로 쑥 밀어놓고도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게 이중으로 정리가 가능하다 그러고요. 높이도 22cm 높이를 칸을 이렇게 지르고, 우리 집에 있는 서가지만 과학책, 역사책 이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테마 순서대로 한번 책장을 만들까. 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읽고 싶어진답니다. 그리고 책도 서점에 가서 한꺼번에 쇼핑을 해야 돼요. 인터넷에서 사는 건 내가 필요한 것만 사지만 서점에 나가보면 어때요? 그 책이 필요한지 모르고 제가 다시 발견하게 되고, 그런 오프라인 서점의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책장을 이렇게 하면 사실은 책을 읽고 싶은 욕구가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읽고 싶은 책, 읽으려고 사온 책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 가장 예쁘고 깨끗한 공간에 딱 두게 되면 책이 자꾸 손이 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책 읽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활에 좀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북큐레이션은 저는 사서 연수라든지 이런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독자들을 또는 학생들에게 또 교육을 접목한 도서관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고민하다가 독자가 없다는 것, 작년 2018년 책을 포럼에 그 얘기가 나왔죠. 좌장을 맡으신 분이 청소년층의 독자를 개발하지 않고는 책의 문화는 앞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청소년층이 아니라 저는 더 아래 단계에서부터 책의 어떤 경험, 좋은 경험을 해줘야지만이 독자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활화될 수 있는, 그럼 또 국력도 실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 서가를 내가 원하는 것부터 버릴 거는 좀 버리시고요. 다 쌓고 계시지 말고 누구 말만 제대로 읽어서 다 이해한 책은요, 알맹이만 다 먹고 버려야 되는 비닐봉지라는 겉봉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정리 좀 해주시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 상황에 맞춰서 출발하는 이 큐레이션의 수단으로 저는 독서가 생활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메시지 전달하려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제가 감사합니다.